아들을 총으로 쏜 아버지 생일 파티에서 벌어진 대한민국 최악의 참극. 2025년 7월 20일 인천 송도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평범했던 생일 축하 모임이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돌변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만든 사제총으로 친아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을 향한 테러에 가까웠습니다. 총과 함께 집에 설치된 폭발물까지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여러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건의 전말과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7월 20일 저녁 62세의 남성 A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이해 아들 B씨가 준비한 가족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송도의 33층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들 부부와 손주 2명, 그리고 지인인 외국인 가정교사가 함께 있었고 모두 둘러앉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사진을 찍으며 약 2시간 동안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케이크를 자르고 웃음꽃을 피우며 어느 때보다도 평온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케이크를 자르던 중 A씨는 편의점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렌터카 안에서 30분에서 40분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A씨는 미리 준비해둔 쇠파이프형 사제 산탄총과 탄환, 격발장치를 가방에 챙기며 마지막 결심을 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집에서 한참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가 걱정된 아들은 전화까지 걸어 아버지, 왜 안 오세요? 하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도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 9시 31분, A씨는 드디어 가방을 들고 다시 아파트로 올라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연 아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A씨는 가방에서 꺼낸 사제 산탄총을 아들의 복부를 향해 2차례 발사했습니다. 총성이 아파트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가 쏜 총알은 일종의 산탄으로 작은 쇠구슬 여러 개가 한꺼번에 퍼져나가는 탄환이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복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아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총격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들 둘을 안고 안방으로 달아나 문을 걸어 잠궜고 외국인 가정교사는 비명소리에 거실로 뛰쳐나왔다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A씨는 도망치는 가정교사를 향해서도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지만 다행히 총이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그는 안방 문 밖에서 나와라 고 소리치며 며느리와 손주들을 위협했습니다. 안방 안에서는 어린 아이들과 어머니가 숨죽인 채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집 안에서는 총에 맞아 쓰러진 아들이, 복도 밖에는 총을 든 아버지가 대치한 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벌어졌고 곧바로 오후 9시 33분에 가족들은 경찰에 긴급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총기 범죄 상황인 것을 고려해 소방당국과 합동 대응을 요청하는 한편 바로 진입하지 않고 경찰 특공대 스와 출동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범인이 총기를 소지한 상태였기에 섣불리 진입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때 A씨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주차장으로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인근 지구대 경찰관들은 아직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고 범인이 건물 안에 남아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A씨는 눈앞에서 유유히 자신의 렌터카를 몰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A씨는 차량을 몰아 한강 미사리 방면 등 서울 외곽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A씨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긴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총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경찰은 쉽게 추격에 나서지 못한 채 신중을 기했습니다. 신고 접수 후 70분이 흐르고 밤 10시 43분 경찰 특공대가 드디어 아파트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그때까지 범인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특공대가 쓰러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때
아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출혈이 심각했습니다. 급히 119 구급대가 아들을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결국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한편으로 도주한 A씨를 쫓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3시간 후인 7월 21일 0시 14분 서울 서초구 방배동 길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더 이상 달아나지 못하고 서울 시내에서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아무런 저항 없이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믿기 힘든 폭탄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내 집에 폭탄을 설치해놨고 정오쯤 터지도록 설정해놨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거주지에 시한폭탄을 설치해두고 나왔다는 그의 진술에 경찰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 특공대와 폭발물 처리반은 곧바로 A씨의 집이 있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로 출동했고 심야에 아파트 주민 105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 수십 세대의 주민들이 잠옷바람으로 건물을 빠져나와 떨며 지켜봐야 했습니다. 특공대가 투입되어 A씨 자택을 수색한 결과 집안에서는 신호등에 인화성 액체가 든 페트병과 세제통, 우유통 등으로 만든 사제 폭발물 15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각각의 용기에는 타이머와 점화장치가 연결되어 있었고 실제로 7월 21일 정오에 폭발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특공대가 폭발물을 안전하게 제거함으로써 추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A씨가 몰고 다닌 렌터카와 그의 소지품에서도 믿기 어려운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차량 내부와 트렁크 등에서는 총신 11정과 실탄 86발이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산탄 실탄 86발은 20년 전쯤 입수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20년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할 목적으로 총알을 구매해 창고에 보관해왔고 최근까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차량에서 발견된 11정의 총기 부품은 그가 추가 범행을 위해 여러 자루의 사제 총기를 조립해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당시 가방 안에 여러 개의 총열과 격발 장치를 미리 준비해와 총을 연달아 발사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A씨는 살인, 총포화 도검, 화약류 단속법 위반, 현주건 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계획적 준비 정황을 하나씩 밝혀나갔고 추가 공범이나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는 겉보기엔 평범한 부자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오랫동안 쌓인 갈등과 일방적인 분노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A씨의 전처, 즉 피해자의 어머니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미용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표입니다. 숨진 아들 B씨 역시 어머니와 함께 뷰티 관련 브랜드를 공동 운영하며 사업 파트너로 활동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A씨는 최근 수년간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자신이 거주해온 서울 도봉구의 70평대 아파트조차 전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전처와 함께 운영하던 가족 회사의 형식상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매월 300만 원가량의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그 지원이 끊기면서 그는 경제적으로 공공함과 동시에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감정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로파일러와의 면담에서 A씨는 나는 원래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이었다는 말을 반복하며 유일한 가족이 나를 배신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경제적 지원이 끊긴 것을 가족의 배신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족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유족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혼 후에도 A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일까지 직접 챙기며 평소 연락도 자주 했다고 밝히며 이번 범행이 단순히 가정불화 때문이라는 해석에 반박했습니다. 즉, 가족으로서는 할 만큼 도와주고 챙겼는데 A씨가 일방적으로 피해의식을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A씨 스스로 느낀 상실감과 분노가 극단적인 범죄로 폭발하기까지
주변의 그 누구도 그 위험 신호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A씨의 범행 준비 정황은 더욱 소름 끼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최소 1년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 쇼핑몰과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쇠파이프, 장약, 점화장치 등 총기와 폭탄 제조에 필요한 부품들을 구매해온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A씨는 경찰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 정보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총기와 폭발물, 제조 방법을 익힐 수 있는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입니다. A씨는 이렇게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재료들로 여러 개의 사제총과 폭탄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가방 속에 여러 총열과 추가 탄환을 챙겨온 것으로 보아 그는 애초부터 아들을 비롯한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한 공격을 마음먹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수사 초기 A씨는 자신은 아들만 노렸다며 다른 가족은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들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앞서 현장에서 A씨는 외국인 가정교사가 비명과 함께 집 밖으로 도망치자 뒤쫓아갔고 며느리가 아이들을 방에 피신시키고 잠시 남편을 구하려 나왔을 때는 고함을 지르며 추격했습니다. 심지어 안방 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며 위협까지 가했습니다. 범행 직후 집에 설치한 폭탄 장치도 시간차를 두고 가족과 이웃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로 밀어볼 때 경찰은 A씨가 며느리와 손주를 포함한 가족 전원, 그리고 현장에 있던 가정교사까지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25일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 외에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큰 충격과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거의 전례 없는 총기 살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 맞나? 라며 믿기 힘들어했습니다. 게다가 범인이 수제 무기까지 준비한 계획 범죄자라는 사실에 여론은 그의 신상 공개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보통 이 정도로 중대한 강력 범죄의 경우 범인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무기까지 만든 살인범인데 왜 신상 공개를 안 하나? 라는 격앙된 반응도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유족 측은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특히 전처와 며느리 측은 범인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언론 노출로 인해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개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아들의 두 자녀는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쏘는 참혹한 장면을 직접 겪었고 이미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의 얼굴과 이름이 사회에 공개되면 아이들이 입게 될 상처는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의 초동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셌습니다. 일일이 신고 접수 후 범인을 제압하기까지 무려 70여 분이 걸린 대응 속도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특히 그 70분 동안 피해자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었고 그 결과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 대응이 너무 느렸다는 비판이 언론과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자 경찰청은 해당 사건의 초동 대응 적절성에 대한 진상조사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측은 총기 난사 상황에서 섣불리 진입하면 더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들은 경찰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건 후 며칠 동안 인터넷상에서는 범인 A씨의 실명을 둘러싼 추측과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범인의 신상을 스스로 밝혀내겠다며 가족관계와 과거,
행적 등을 무차별적으로 퍼나르는 2차 가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족 측은 근거 없는 억측과 신상털이로 또 다른 피해를 주지 말아달라고 호소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공분이 큰 사건일수록 자칫 피해자 가족에게 향하지 말아야 할 화살이 잘못 향하는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불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사건의 비극성만큼이나 그 이면에 도사린 구조적 문제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특히 드러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터넷을 통해 부품을 손쉽게 구매하고 유튜브 등에서 정보를 얻어 누구나 총기를 제조할 수 있는 현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총기 소지가 엄격히 불법인 한국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개인이 치명적인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는 현행법과 온라인 거래 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여줍니다. 둘째, A씨는 최소 1년간 범행을 계획하며 물건을 사고 준비했지만 어느 기관의 레이더망에도 걸리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 누구도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조차도 그의 내면에 분노가 쌓여가는 걸 알지 못했죠. 사회 시스템이 개인의 극단적 일탈 조짐을 포착하고 개입하는데 실패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고립.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던 한 가족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의 균열이 있었습니다. A씨는 가족과 사실상 단절된 채 혼자 분노를 키워왔습니다. 핵가족화와 이혼이 흔해진 현대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의 소외와 정신건강 문제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남겨진 우리의 과제입니다.